나는 올해 73이다. 사람들은 나를 정말 평범한 노인이라고 말한다. 시장에서 나무를 사고 오후엔 집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저녁이면 TV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그런 노인 말이다. 하지만 이 평범함은 사실 내가 애써 만들어낸 가면이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다. 그이는 공장 기계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 보상금은 한 푼도 없었다. 회사는 남편의 부주의라고 했고 우리는 입 다물고 살아야 했다. 아들은 그때 25이었다. 어린 며느리를 데려왔고 나는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당, 설거지부터 아파트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손에서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나는 참았다. 이 아이들만 잘 살면 된다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20년을 살았다. 아들은 작은 회사를 차렸고 며느리는 살림을 꾸렸다. 나는 그들이 주는 월세방 한 칸에서 조용히 늙어갔다. 가끔 손주를 보러 가면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요새 냄새가 좀 나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했다. 손주는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저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래도 괜찮았다. 적어도 그렇게 믿으려 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뭔가 이상했다. 아들이 자주 집에 왔다. 반갑기보다는 어색했다. 그는 내 방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물었다. 엄마, 옛날 서류 같은 거 아직 가지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옥상 창고에 남편의 유품과 함께 정리해뒀다고 했다. 아들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왜 필요한데? 아니야, 그냥. 그날 이후로 며느리도 자주 왔다. 친절한 척 차를 끓여주고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중요한 서류는 저희가 보관할게요. 깜빡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나는 거절했다. 그건 내 인생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리고 그 새벽이 왔다. 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새벽 2시 반이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목소리가 또렷했다. 어르신 계세요? 문을 여는 순간 매캐한 연기 냄새가 확 끼쳤다. 아래층에 사는 김하늘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동네 작은 세탁소에서 일하는 29살 처자였다. 우리는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다. 불났어요. 옥상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왔다. 사이렌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불은 생각보다 빨리 꺼졌다. 소방관이 말했다. 노후 전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졌다. 나도 그러려고 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불이 난 곳은 정확히 내 창고였다. 그것도 서류 상자가 쌓여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남편의 공장 사고 기록, 당시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들, 내가 직접 쓴 일기까지. 전부 제가 되어 있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엄마, 많이 놀랐지? 괜찮아?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안도가 담겨 있었다. 너 어젯밤에 어디 있었니? 집에 있었지. 왜? 거짓말이었다.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며느리도 함께 왔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서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다 타버렸으니까. 그 말투가 너무 가벼웠다. 마치 골칫거리가 사라진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따라주고 과일을 깎아줬다. 아들과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하늘이가 찾아왔다. 손에는 김밥 한 줄을 들고 있었다. 어르신 저녁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나는 고맙다고 했다.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이상한 걸 봤어요. 뭘? 사흘 전이요. 새벽에 세탁소 야간 근무 끝나고 집에 오는데 어르신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 옥상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간이 어땠니? 새벽 1시쯤이요.
이상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들 손에 뭔가 들려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는 못 봤어요. 하늘이는 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날 옥상에서 휴대폰 플래시 빛이 계속 번쩍거렸어요. 마치 뭔가를 찍는 것처럼요. 나는 숨이 막혔다. 설마. 정말 설마. 혹시 그 후에 또 본 적 있니? 내 불나기 하루 전 저녁에도요. 그때는 아드님 혼자 올라가셨어요. 한 10분쯤 있다가 내려오셨는데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내가 평생 먹여 살린 아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늘이가 다시 말했다. 어르신 혹시 그 서류들이 중요한 거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했다. 15년 전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내가 어떻게 모아왔는지. 하늘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그 서류들로 다시 소송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응. 최근에 비슷한 사건으로 판례가 바뀌었거든. 변호사가 한번 해볼 만하다고 했어. 그럼 아드님도 그걸 아셨겠네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랬다. 나는 아들에게도 말했었다. 이제 아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들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엄마, 그냥 놔둬. 이제 와서 뭐하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내 아들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의 회사 앞으로 갔다. 작은 건설 자재 회사였다.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다. 직원이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사장님 어머니인데요. 직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곤란한 표정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나왔다. 지금 회의 중이시래요. 거짓말이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보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냥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하늘이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좀 쉬려고.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12살 때요. 엄마는 새 남자를 만나서 저를 고아원에 맡겼어요. 저는 한참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착했으면 엄마가 안 갔을까? 그런 생각만 했죠.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걸요.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나를 버리기로 선택한 거죠. 그게 엄마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늘이를 바라봤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그 아픔을 견뎌냈을 아이를.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은 평생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누군가 그걸 이용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나는 남편이 일했던 공장이 있던 곳으로 갔다. 이미 공장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근처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아직 그곳에 계셨다. 어머니, 나 기억하세요? 아주머니는 반갑게 맞아줬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근데 댁아들 요즘 좀 힘들다던데? 네? 무슨 일인데요?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 거래처한테 사기당했다나 뭐라나? 몇 억 날렸다고 하더라고.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언제부터요? 한 반년 됐나? 작년 여름쯤부터 그런 소문 돌았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들이 서류를 찾기 시작한 시기, 며느리가 친절해진 시기, 그리고 불이 난 시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이에게 전화했다. 하늘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니? 네, 어르신 뭔데요? 혹시 그날 밤 옥상에 올라간 거 CCTV에 찍혔을까?
아, 우리 건물은 CCTV가 없어요. 근데 맞은편 편의점 CCTV에는 찍혔을 거예요. 제가 주인 아저씨한테 부탁해 볼게요. 이틀 후 하늘이가 USB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함께 영상을 봤다. 화면에는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새벽 1시 아들과 며느리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 며느리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번쩍였다. 불나기 하루 전 아들이 다시 올라갔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10분 후 내려올 때 가방은 없었다.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거 증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아들은 나를 지키려는 게 아니었다. 나를 이용하려 했던 거였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신고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경찰서 앞 계단에 한참을 서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늘이가 내 손을 잡아줬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늘아, 나 못하겠어.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뤘다. 계속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묻어야 하나?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순 없잖아.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엄마, 왜 왔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아들은 들어와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회사 일이 좀 안 좋아. 알아.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떡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 부도 직전이라며?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나 돈이 필요해. 얼마?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그럼 회사를 살릴 수 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나한테 무슨 돈이 있겠니? 엄마, 아빠 산재 소송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정말로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내 서류를 태운 거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뭔 소리야. 너 옥상에 올라간 거 다 찍혔어. CCTV에. 아들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가 날 미행했어. 미행이 아니라 증거를 찾은 거지. 증거? 증거가 뭐가 있는데. 아들이 소리를 질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다. 어릴 적 장난감을 빼앗겼을 때도 성적이 안 나왔을 때도 이 아이는 항상 이렇게 남 탓을 했었다. 그래서 엄마가 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친자식을? 넌 나한테 뭘 했는데? 난 살려고 한 거야. 엄마도 이해해야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태운 건 서류만이 아니야. 내 인생이었어. 네 아버지와의 추억이었고 내가 살아온 증거였어. 아들은 비웃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차피 다 옛날 일이잖아. 엄마는 이제 늙었어. 근데 나는 아직 살아야 한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이 아이는 정말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나왔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였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아까 남편한테 들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서류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문제? 며느리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공장 사고 사실 아버님 실수도 있었다는 거.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당시 목격자 진술 써봤어요. 아버님이 안전 규정 안 지키고 기계 만지다가 사고 난 거잖아요. 그거 새로 소송하면 어머니한테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회사가 조작한 진술서였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태운 거야? 증거를? 며느리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좀 현실을 보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몇 년 못 사세요. 근데 저희는 앞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애도 키워야 하고.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아니,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 나가. 어머니, 당장 나가지 못해. 며느리는 비웃으며 나갔다.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15년 전 남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였다. 그는 나를 기억했다. 어머니 그때 그분이시네요. 오랜만입니다. 나는 모든 걸 이야기했다. 서류가 불에 탄 일, 아들과 며느리가 한 일, CCTV 영상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이에요. 게다가 방화 혐의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인데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사건을 수없이 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시는지. 어머니가 참으신다고 해서 아드님이 바뀌실 것 같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심해질 겁니다. 이번에 넘어가시면 다음엔 어머니 재산을, 그 다음엔 어머니 존엄을 짓밟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저희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산재 소송도 다시 준비할 수 있어요. 서류는 타버렸지만 당시 기록은 법원과 회사에 남아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렸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변호사 만났다며? 나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엄마 정말 그럴 거야? 날 고소할 거야? 너 어떻게 알았니? 그게 중요해? 엄마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러지 마. 엄마한테도 안 좋아. 나한테 안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알잖아. 아빠 사고 났을 때 엄마가 보험금 타려고 서류 조작한 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증거 다 있어. 엄마가 아빠 서명 위조해서 보험 들었잖아. 그거 사기야, 엄마.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런 적 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엄마가 날 신고하면 나도 엄마 신고할 거야. 보험 사기로 그럼 엄마도 감옥 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생각 잘해, 엄마. 우리 서로 각자 알아서 살자.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주저앉았다. 하늘이가 황급히 나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물을 떠다 주고 한참을 기다려줬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한 말을 전했다. 하늘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그런 협박을. 근데 하늘아, 만약 그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때 내가 정말 그런 적이 없었나? 하늘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어르신 그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어르신 머릿속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상담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자주 쓰는 수법이래요. 어르신 그 보험 서류 혹시 남아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불에 탔어. 그럼 보험사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내일 당장 보험사 가서 확인해 봐요.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생각했다. 정말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다. 남편이 죽기 전 우리는 정말 가난했다. 보험 하나 들 여력이 없었다.
남편 회사에서 단체 보험만 들어줬을 뿐이었다. 그렇다 나는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았고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다. 다음 날 아침 보험사에 갔다. 직원이 기록을 확인해 줬다. 고객님, 여기 남편분 보험 가입 기록이 있네요.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신 거고 서명도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다. 필적 감정도 당시에 마친 기록이 있어요.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거였다. 그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길을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를 잡았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비켜. 그 서류 주세요. 어머니한테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가 내 손에서 서류를 뺏으려고 했다. 나는 꽉 움켜쥐었다.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서류가 찢어졌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며느리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이 어르신 치매 있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며느리는 연기하듯 눈물까지 흘렸다. 어머니, 집에 가요. 약 드셔야죠. 그때였다. 하늘이가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하늘이를 노려봤다.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저 어르신 보호자예요.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방금 전 상황을 다 녹화하고 있었다. 폭행이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어르신한테 치매 있다고 거짓말한 거 다 찍혔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며느리는 황급히 돌아서서 사라졌다. 하늘이가 내 팔을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찢어진 서류를 주었다. 다행히 중요한 부분은 멀쩡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아드님이 거짓 협박을 한 증거가 되겠네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신고 접수해 주세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경찰서에 도착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증거인멸, 방화교사, 협박, 명예훼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경찰이 말했다. 어르신, 이거 친자식 맞으시죠?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네, 나중에 마음 바뀌셔서 취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안 바뀝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밤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20통이 넘게 걸려왔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 제발. 나 이러다 진짜 감옥 가.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넌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아들은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다.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다. 그들의 변호사는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늘이가 준비한 증거들은 명확했다. CCTV 영상, 보험사 서류, 며느리의 폭행 녹화 영상, 그리고 아들의 협박 녹취록까지.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피고인들은 혈육이라는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특히 방화를 통한 증거인멸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소리쳤다. 판사님, 그래도 제 엄마인데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판사는 차갑게 말했다. 피고인이야말로 어머니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다. 아들은 주저앉았다. 판결이 나왔다. 아들은 징역 2년, 며느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아들은 즉시 수감됐다. 아들이 끌려가면서 나를 봤다.
그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법정을 나서는데 하늘이가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다.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남편의 산재 소송도 다시 시작됐다. 회사 측은 합의를 제안했다. 변호사는 받으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남편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재판은 1년 가까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승소했다.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회사의 안전규정 위반과 증거 조작이 인정됐다. 나는 받은 보상금으로 작은 임대주택을 샀다. 하늘이와 함께 살기로 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물었다. 어르신 아드님한테 면회 안 가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언젠가는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그 아이가 진짜로 뉘우친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게.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나는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운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준다. 처음엔 시들시들했던 꽃들이 이제는 싱싱하게 피어난다. 불은 많은 걸 태웠다. 내 과거도 추억도 믿음도 태웠다. 하지만 나를 태우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후회하지 않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후회는 없어요. 참는 게 사랑이 아니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이제는 안다.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다. 나는 73에 다시 배웠다. 아니, 처음 배웠다. 내 인생은 누군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오늘도 해는 뜬다. 베란다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불탄 자리에서도 꽃은 핀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3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당연시되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때로는 어떻게 악용되는지를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던 세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뎌야 한다고 믿었던 부모님들. 하지만 이 할머니는 73세 나이에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함을 참고 계신 분들.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참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불탄 자리에서도 꽃은 핍니다. 73세도 새로운 인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따뜻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사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실제 인물단체와는 무관합니다.